2. 박사가 떠나간 지 얼마 안 있어 돌리가 찾아왔다. 그는 이날 협의 진단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해산을 한 지가 오라지 않은 몸이고 그는 늦겨울에 계집애를 낳았던 것이다. 또 자기의 슬픔이나 씨름만 하여도 태산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갓난애와 병든 딸애를 집에 남겨두고 이날 결정될 끼찌의 운명을 알아보러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객실에 들어서는 길로 모자도 미처 벗지 못하고 돌리는 물었다. 모두 기분이 명랑하신 걸 보니 아마 결과가 좋은가 보군요. 일동은 박사가 말한 내용을 전하려고 말을 꺼내었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를 시작해놓고 보니 박사가 극히 조리있게 그처럼 오랫동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그 설명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흥미있는 것은 다만 외국 여행이 결정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뿐이었다. 돌리는 부지중 한숨을 쉬었다. 그의 제일 살뜰한 벗인 동생이 멀리 외국으로 떠나가는 것이었다. 그의 생활은 즐거운 것이 못 되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화해 후 아주 굴욕적인 것으로 되었다. 안나의 손으로 이루어진 납땜도 그리 튼튼한 것은 아니었으며 가정의 화합은 다시금 같은 자리에 틈이 생기었다. 별로 이렇다 할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거의나 집에 붙어있는 일이 없었고 또한 돈도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었다. 게다가 또 남편의 행실에 대한 의혹이 간단없이 돌리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래 그는 앞서 맛본 질투의 고민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여 이제 와서는 애써 그런 의혹을 자기 머리에서 쫓아버리려는 것이었다. 일전에 처음으로 경험한 것 같은 질투의 폭발은 이미 다시 되돌아오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설사 남편의 부실한 소행이 또다시 탄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첫 번째처럼 돌리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의 탄로는 이제 와서는 오직 그 여자의 가정적인 습관을 빼앗는데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내신 남편 아르까지이치와 또 누구보다도 특히 자신의 연약함을 경멸하면서 눈을 감고 뻔히 아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식소를 거느린 대가정의 온갖 성가신 일들이 잠시도 쉴 새 없이 그 여자를 괴롭히었다. 젖먹이 애의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가 하면 유모가 훌쩍 집을 나가버리고 나중에는 또 이번처럼 큰애가 병들고 하는 형편이었다. 어떠냐 너의 집에서들은? 하고 모친은 맏딸에게 물었다. 아이 어머닌 여기 근심만 해도 태산 같은데 또 우리 릴리가 알아누웠어요. 성홍열이나 아닌지 모르겠어요. 난 끼찌 일이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집을 나섰어요. 그러다가 혹시 성홍열이라면 어디 한번 나다나지도 못하고 집에 붙박여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박사가 떠나간 후 노공작도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불을 내밀어 돌리에게 입을 맞추게 하고는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부인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그래, 어떻게 결정지었소? 가기로 했소? 그럼 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당신은 여기 남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고 부인은 대답하였다. 글쎄, 좋을 대로 하지. 어머님, 어째서 아버님이랑 같이 가시지 않아요? 하고 끼치가 말했다. 같이 가시면 아버님도 즐거우시고 우리도 더 재미있고 할 텐데. 노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끼찌의 머리채를 쓰다듬어 주었다. 끼찌는 고개를 들고 애써 웃는 모습을 지으면서 부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기에 대한 말을 입 밖에 내려 하는 일은 별로 적었지만 그래도 부친이 집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심정을 잘 이해하여 주는 것이라고 끼찌는 언제나 생각되었다. 그는 막내딸이자 부친의 제일 귀해하는 딸이었다. 그래 그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부친의 관찰력을 유달리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자도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부친의 선량한 푸른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끼치는 부친이 자기 마음을 꿰뚫어보며 자기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좋지 못한 일들을 낱낱이 통찰하고 있는 듯한 감을 느끼었다. 그는 낯이 빨개져서 부친 곁으로 다가서며 키스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부친은 다만 딸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롱조로 말했을 뿐이었다. 바보 같은 가발은 뭐야? 어디 딸애의 진짜 머리 한번 쓰다듬어 보겠다고요. 이거야 어느 옛날 귀신이 된지 모르는 남의 여편네 머리를 어루만지는 셈이지. 근데 어떠냐 돌리야. 하고 그는 큰딸에게 말을 걸었다. 너의 하이칼라 양반은 요즘 무얼하니? 그저 그렇지요 아버님. 돌리는 그것이 자기 남편 이야기임을 짐작하고 대답했다. 밤낮 나다니기만 합니다. 그래 난 거의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지경이죠. 이렇게 그 여자는 쓴웃음과 함께 한마디 보태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삼림을 팔러 시골로 내려가지 않았냐? 네, 간다 하면서 아직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 하고 공작은 중얼거렸다. 그럼 나도 떠날 차비를 하랍니까? 그저 분부대로 합시오. 이렇게 부인을 보고 비꼬듯 말하고 그는 자리에 앉더니 근데 너, 까짜야. 하고 이번에는 막내딸에 향하여 말을 이었다. 너 그러지 말고 이제 어느 날이건 날씨가 좋은 날이면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해보렴. 난 정말이지 아주 건강하고 마음도 상쾌해요 하고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옛날처럼 아침 일찍이 숫눈길로 산보를 가자꾸나. 응? 부친의 이 말은 일견 더없이 단순한 것이었지만 끼치는 이 말을 듣자 마치 죄가가 드러난 죄인처럼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 아버님께선 죄다 알고 계신다. 내 속을 다 짐작하고 가시고 하신 말씀이야. 부끄럽기야 부끄러울 테지만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야. 그는 자기 마음을 다잡고 무슨 대답을 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입을 열려다가 그만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방에서 달려나가 버렸다. 아니, 또 실없는 농을 하시는구려. 부인은 서슬이 펄에서 남편에게 대들며 당신은 그저 언제나 하고 푸념을 하기 시작하였다. 공작은 어지간히 오랫동안 잠자코 부인이 핀잔을 듣고만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갔다. 글쎄 그 애가 얼마나 가엾수. 차마 보기가 애처로울 지경인데 이제 또 그런 말을 꺼내시다니. 그 애 슬픔을 빚어낸 그 문제를 조금치라도 건드리는 것이 그 애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걸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아참, 그런 괘씸한 인간인 줄이야 누가 알았나. 이렇게 부인은 말하였는데 부인의 어조가 달라진 것으로 미루어 돌리도 공작이 그것을 우론스키를 두고 한 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참말이지 그런 비열하고 야비한 인간들을 처벌하는 법이 어째서 없는지 모르겠어. 젠장 나중엔 못할 수작이 없군. 하고 침통한 얼굴로 내뱉든 말하며 공작은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하더니 문간에서 멈추어 섰다. 법은 있어 여보. 당신이 정그렇게 야단을 친다면 나도 말하겠수만 이번 일이 네 탓인지 아오? 당신 탓이오. 당신 한 사람 탓이란 말이야요. 그런 망나니 자식들을 처벌하는 법은 언제나 존재했소. 또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정말이지 이쪽에서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었다면 내 비록 로년인 망정 그 멋쟁이 자식을 결투장에 끌어내다 단단히 법을 가르쳐 주었을 거요. 그래 놓고는 무어 이제 와서 병을 고친답시고 그런 협잡꾼 녀석들은 끌어들이고 어디 실컷 해보. 공작은 아직도 할 말이 많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격한 말투가 나오자마자 신중한 문제의 논의에서 언제나 그래온 것처럼 즉시로 귀가 꺾이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다. 여보, 글쎄 여보.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며 부인은 두어 걸음 다가서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부인이 울음을 터뜨리자 공작도 이내 진정하였다. 그는 부인 곁으로 다가갔다. 자, 그만하오. 그만. 당신인들 마음이 편하겠소. 나도 아오. 그러니 어쩌겠소. 별로 큰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제발 덕분에 하고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손에 입을 맞춘 부인의 촉촉한 눈물 젖은 키스에 대답하면서 공작은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더니 이윽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이보다 앞서 끼찌가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을 때 벌써 돌리는 자녀의 어머니요 가정의 주부된 여인의 상례로 방금 여자가 아니고는 수습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려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그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 그는 모자를 벗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띠를 졸라매며 활동을 개시할 차비를 하였다. 모친이 길을 쓰며 부친에게 대들 때에는 그는 자식으로서의 예절을 잃을 정도로 모친을 제지하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공작의 노기를 터뜨렸을 때에는 돌리는 묵묵히 입을 봉하고 있었다. 그는 일면 모친의 처사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또 한편 부친에 대하여서는 즉석에서 분노를 가라앉힌 그 인자한 성품에 정다운 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친이 나가버리자 돌리는 자기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즉 끼찌한테 가서 그를 위로하는 일에 착수하려고 했다. 난 진작부터 어머님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왜 저 레윈이 마지막으로 여기 왔던 날 끼찌에게 청혼을 하려 한 걸 어머님은 아셔요? 그이가 스티바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어쨌단 말이냐?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글쎄 혹시 끼찌가 그이의 청혼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요? 그 애가 무슨 말이 없었나요? 아니, 그 앤 그 사람 일이고 다른 사내 일이고 영 아무 말도 없더라. 얘도 어찌나 비싸게 구는지 하지만 나도 안다. 그저 모든 게 그놈의 일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좀 생각해보세요. 만일 그 애가 레윈에게 거절을 하였다면 글쎄 저쪽 그 일만 없었다면 그 앤 그 사람의 청혼을 거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 나중에 그자가 그처럼 비열하게 그에 속였으니 말이죠. 자기가 딸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공작 부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래 부인은 발끈 성을 내었다. 젠장, 난 통영문을 모르겠다. 요새 아이들은 모두 제 생각대로만 살려 하고 어머니 보고는 이렇단 말 한마디 없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선 또 이 꼴을 당하고. 어머님, 난 그 애한테 가보겠어요. 가보렴 누가 말리더냐? 하고 모친은 쏘아붙였다.